북한의 지하갱도를 초토화시켜 버릴 수 있는 한국형 벙커버스터가 성공적인 데뷔를 마치며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습니다. 최근 사우디, UAE 등 중동 국가에서 긴급 물량을 요청하며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있는데요. 이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사일 전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에 천무를 도입한 쫄란드에서도 입질이 오고 있다는데 한국 방산업계에 새롭게 등장한 명품 무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방산업계에 엄청난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첫 방산 수출이 다름 아닌 미사일이 될 것으로 보이면서 방산 수출 다변화의 한 획이 그어질 전망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우리 군이 ADD 안흥시험장에서 시험 발사한 한국형 벙커버스터 전술지대 지유도 무기 KTS-SM-1이 수출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군 고위 관계자도 미사일을 수입하려는 나라에서 다연장 로켓 천무에 장착할 수 있는 KTS-SM-1 요구에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KTS-SM-1을 수출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우리 방산 수출 효자 품목인 천무 발사대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한 겁니다. 기존 KTS-SM-1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전 이후 북한이 지하갱도에 구축한 장사정포 진지를 파괴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개발됐었습니다. 사거리 180km로 군사분계선에서 발사하는 경우 평양 북쪽 인근까지 공격이 가능하며 관통형 열압력 한두로 지하 숨까지 관통할 수 있어서 갱도 진지 타격에 특화된 무기체계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KTS-SM-1 기존형은 고정 진지에서 발사해야 하는 방식이어서 운용의 탄력성이 비교적 떨어졌는데요. 반면에 이번 개량형은 천무 MLRS 발사대에서 운용할 수 있는 KTS-SM-2의 장점을 도입했다는 평가로 특히 KTS-SM-1 수입 의사를 밝힌 국가에서 천무 장착용 개량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S-SM-1을 생산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중국 국방공업공사가 개발한 킹 드래곤 300 미사일과 수출 경쟁을 벌여왔었는데요. 중국은 킹 드래곤 300 미사일이 이미 전력화돼 있고 사거리가 300km에 달하는 전순미사일이라는 점을 내세웠지만 KTS-SM-1에 비해 여러모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KTS-SM-1의 수출 규모는 1조 3천억 원으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KTS-SM의 수출용 개량형 시험 발사가 성공하면서 향후 UAE, 폴란드 등 천무를 도입한 국가들에게 추가 수출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우리 군은 KTS-SM1 시험 발사를 진행했으며 KTS-SM2도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앞서 우리 군 당국이 KTS-SM1을 MLRS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량한 MLRS 탑재형 KTS-SM1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데 이어 KTS-SM2도 시험 발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사일 전력이 신속하게 완성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도 한국의 미사일 전력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특히나 천무를 도입한 국가에서 KTS-SM 개발 속도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 가운데 중동 지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아주 뜨거운 상황입니다. 앞서 작년 4월 해외 밀리터리 매체 Military Leak는 사우디 국방부가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K239 천무에 대한 사진과 영상을 처음으로 공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해 전 세계 방산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는데요. 사우디의 맹방이자 예멘 내전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아랍에미리트가 천무를 도입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만간 사우디도 천무를 도입할 게 분명하다는 심증은 있었지만 물증은 없었던 상황의 못을 박는 기사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당시 공개된 사진에 등장한 K239 천무 이문에서 878과 885라는 번호를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K239 천무 여러 대가 실전 대치돼 있다는 사실까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뒤 한국형 에이테킴스 KTS-SM 두 발을 탑재한 천무 다연장 로켓포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역시 인터넷에 최초로 공개되면서 또 다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방산 업계에서는 아랍에미리트가 천무를 도입하면서 미국의 에이테킴스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전술지대 지탄도미사일 KTS-SM을 통합시켜 달라고 요청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천무에 KTS-SM이 통합되어 있는 모습이 공개된 것으로 그것도 사우디 육군이 천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한 바로 며칠 뒤에 일어난 일이라 분위기가 더욱더 떠들썩했습니다. KTS-SM을 생산하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천무에 탑재되는 탄약 종류에서 400mm,
600mm 구경을 지닌 미사일 두 종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당수 방산 매체들은 KTSSM-1과 KTSSM-2 모두 동일한 400mm 구경과 비슷한 사거리를 지니고 있으며 둘 사이의 차이점은 확산탄이라고도 불리는 이중 목적 자탄의 탑재 여부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공개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홍보 자료에 600mm 구경의 거대 미사일이 등장하면서 현재 천무에서 발사되는 KTSSM-I은 사거리 200km의 400mm 구경 미사일이고 향후 등장할 KTSSM-2는 사거리 300km 이상의 600mm 구경 탄도 미사일이 될 거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해외 군사 매체 Army Recognition은 천무 다연장 로켓포가 이제는 KTSSM 전술탄도 미사일도 발사할 수 있게 됐다는 기사를 보도하면서 KTSSM을 낱낱이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Army Recognition은 KTSSM의 원래 설계는 은폐된 고정식 발사대에서 발사하는 것이었지만 한국군이 견인식 고정포드에서 발사되는 방식의 KTSSM 배치하이를 선택했고 2023년 중으로 실전 대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처음에 군사 전문가들은 KTSSM-1의 사거리가 180km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실시된 테스트를 통해 실제 사거리가 200km에 가깝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KTSSM-2라고 불리는 고성능 관통 탄두를 가진 파생형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며 KTSSM-1보다 강화된 화력과 늘어난 사거리를 자랑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체는 KTSSM의 사거리는 GPS 및 관성항법 시스템, 지형 대조 유도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는 덕분에 목표물에서 2m를 벗어나지 않는 원형 공산오차를 지니고 있을 정도로 정밀한 타격 능력을 자랑하고 있다고. 아울러 KTSSM 미사일은 차륜형 이동식 발사대에 탑재돼 신속한 이동과 배치가 가능하다며 KTSSM용 이동식 발사대는 어떤 미사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따라 일반적으로 2발에서 4발의 미사일을 탑재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렇듯 한국형 전술지대지 탄도 미사일 KTSSM은 지난 2017년 대한민국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된 이후로 나날이 변화하며 크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최근 우리 군은 북한의 갱도를 관통해 적 표적을 파괴하는 KTSSM-1을 늦어도 내년까지 전력화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국방부가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2024터부터 2028 국방중기계획을 공개하면서 이런 계획을 밝힌 건데요. 이번 중기계획에 따르면 300km 이상 원거리에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KTSSM-2는 2027년 11월까지 개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청이 2,900억 원을 투입해 KTSSM 이 체계 개발 사업에 착수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KTSSM-2는 현재 양산 중인 KTSSM-1보다 사거리와 관통력이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차량 탑재형으로 개발돼 발사 후 재빨리 은닉할 수 있어 기동성과 생존성도 향상되는데 고정진지에서 운용하는 KTSSM-1과 달리 천무의 이동식 발사대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덕분입니다. 현재 방산업계에서는 KTSSM-2가 전력화되면 기존 미국산 에이테크스 지대지 미사일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중인데요. 방사청에 따르면 KTSSM-2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주요 방산업체가 시제품 제작 업체로 참여하며 사실 업계에서는 이미 다 완성이 돼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최근엔 성능을 높인 신형 KTSSM-3의 실체가 공개되면서 대한민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앞서 지난해 우리 육군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KTSSM-1을 포함한 한국형 3축 체계 분야의 육군 전력 증강 방안을 공개했는데 현재 소요가 제기돼 있으며 관련 기관과 체계 개발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SSM-3의 실체가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KTSSM-3는 2024터부터 2028년 사이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미 폴란드에 수출된 천무는 실전 배치까지 진행되는 등 현지 통합이 착착 이뤄지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 11월 마리우스 부와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가 폴란드군에 납품 진행 중이라며 그단스크 항구에서 폴란드산 전술 트럭 옐츠에 장착된 발사대 1대와 폴란드 국영방산그룹 PGG 자회사인 후타 스탈로와
볼라에서 조립될 발사대 4대가 도착했다고. 이에 따라 3대의 호마르케이는 폴란드 젤츠 차체를 기반으로 통합됐으며 나머지 15대는 폴란드 스탈로바 볼라에 있는 HSW 공장에서 통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호마르케이 프로그램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천무 발사대 생산을 폴란드로 이전하고 사거리 80km에 239mm 구경정밀 탄약 생산 능력이 폴란드에 구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천무에 탑재될 KTS-SM1의 폴란드 추가 수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슬슬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KTS-SM1가 폴란드군에 한 차원 다른 공격 능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폴란드 내에서도 빠른 도입을 원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폴란드군에 KTS-SM1을 제공하는 속도만큼 우리 군에 먼저 통합이 완료되고 빠른 초도 배치가 이뤄져야 할 것 같은데요. 삼축 체계의 핵심 전력인 KTS-SM을 성공적으로 개발해 자주국방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건 물론 방산 수출 확대에도 기여하는 명품 무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KF-21에 대한 놀라운 뉴스가 연이어 나오면서 전 세계 전투기 시장에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UAE가 인도네시아 지분을 인수하고 참여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폴란드에서 추가적인 항공기 도입을 외치며 한국산 KF-21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방사청은 UAE의 참여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 실제로 심상짐 않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UAE의 KF-21 참여 발표가 나오자 중국이 발끈했습니다. 중국 소우닷컴은 지난 16일 UAE가 KF-21 전투기 시업에 공식 참여하면 중국산 FC-31은 사기 싫으냐 라면서 긴급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오는 10월 UAE 대통령의 방한 때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UAE가 KF-21 시업에 참여하고 인도네시아 체납금도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은 중국의 FC-315세대 전투기가 선택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FC-31은 최근 몇 년간 에어쇼와 방산 전시회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고 또 얼마 전 UAE 공군이 합동훈련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고 L-15 고등훈련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FC-31에 관심을 갖고 UAE로부터의 주문에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FC-31 프로젝트의 가장 큰 문제점은 5세대 항공기의 대외무역용 버전이라는 점인데 이후 생산 진행 은전적으로 이를 주문한 고객의 의지가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두 프로젝트에는 차이가 있는데 현재 KF-21의 전행 속도가 FC-31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UAE가 최종적으로 전자를 선택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FC-31은 2012년부터 시험 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개발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F-35 전투기 설계 도면을 해킹해서 유사하게 만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겉모양을 비슷하게 베꼈지만 동체, 엔진, 탑재 레이더, 스텔스 효과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UAE는 미국에게서 F-35를 사지 못하자 러시아의 5세대 전투기에 투자하려 했으나 전쟁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FC-31이 UAE에게 선택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UAE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UAE의 선택은 한국산 전투기 KF-21이었습니다. 중국 매체도 인정했듯 핵심 4대 기술을 한국이 만든 KF-21이 F-35를 베낀 FC-31보다 훨씬 개발 진행 속도가 빠르다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KF-21 도입에 대한 놀라운 상황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동 아랍 국가들이 스텔스기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KF-21밖에 없다. 미국 매체제 인세르. 미국 매체 인사이더는 지난달 27일 아랍 걸프 국가들은 막대한 부를 가지고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첨단 전투기를 구입했지만 어느 한 곳도 미국산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구입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에서 제작한 F-35를 얻을 수 없다면 다른 5세대 전투기를 찾거나 다국적 개발에 합류할 수 있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장애물로 스텔스기를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걸프 국가들은 다른 곳에서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를 찾고 완제품을 얻기 위해 공동 생산 계약을 모색할 수 있는데 지금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KF-21 보라매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UAE와 기타 걸프 협력회의 국가들이 KF-21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의 군사기술에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그들이 존경하는 기술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더 합리적인 가격을 가진 미국의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에든 스텔스기를 판매할 것이지만 구성 요소 일부가 미국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지만 다른 가능한 옵션은 그들에게 없다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만드는 SU-17 스텔스기는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으로 현재 수-75 스텔스기도 개발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도 FC-31, J-35 스텔스 전투기를 수출용으로 제공할 수 있지만 진짜 구매자를 유치하려면 제트기의 효율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SU-27을 카피해서 만든 중국의 항공모함 함재기 J-25가 엔진 문제로 무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F-35를 베낀 J-35도 러시아산 제트 엔진을 베낀 엔진을 달았는데 5세대 전투기의 고난도, 기동을 감당할 만큼 출력이 뛰어나지 못해 큰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아니라면 스텔스기를 살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KF-21 블록 1만 제대로 완성한다면 블록 2점, 블록 3의 아랍의 국가들은 얼마나 큰 돈을 부르던지 지불할 것이라면서 KF-21의 추후 개발에 굉장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KF-21 분담금 문제로 속을 썩이고 있는데 분담금 지급을 미루고 꼼수를 부리다가 앞으로 제대로 당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자카르타가 지난 4일 KF-21 보람에 도입이 희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연체된 KF-21 분담금 8천억 원의 분담 계획을 6월 말까지 통보한다더니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네시아 매체는 KF-21의 개발에서 인도네시아가 결국 빠질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조나 자카르타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매체들은 인도네시아는 이미 프랑스 라팔과 미국의 F-15를 도입하면서 4세대나 4.5세대 전투기는 필요가 없다며 지금 인도네시아가 도입하는 KF-21 블록 1은 4.5세대라면서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원하는 전투기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데 이를 얻으려면 KF-21 초기 모델인 블록 1이 아니라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하는 블록 3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스텔스 기능이 있는 블록 3을 원한다 하더라도 블록 1을 구입해서 추후에 개량하는 것을 시도하면 되겠지만 이미 라팔과 F-15의 도입을 결정했기에 중복된다는 인도네시아의 계산입니다. 미국이 인도네시아에 스텔스기를 판매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기에 인도네시아의 입장에서는 한국에게서 스텔스기를 얻는 방법밖에 없지만 지금 상황이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당초에 한국에 KF-21 분담금을 내고 동시에 라팔과 F-15를 도입하는 것을 시도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가 선택한 것은 어이없게도 5세대 스텔스기를 만든다는 튀르키예였습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과거 튀르키예가 한국과 KF-21 사업을 같이 하려고 했으나 결정적으로 튀르키예가 안 한 이유가 한국이 공동개발해서 4.5세대는 주겠지만 이를 스텔스기로 개량하는 것을 미국이 반대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여서 인도네시아도 한국에게 속지 말고 자신들과 스텔스기를 함께 만들자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튀르키예와 협력이 무산된 것은 튀르키예가 개발 지분 3,040%를 갖고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소형 무장헬기 T-129 망구스타를 한국이 사라는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스텔스기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결국 튀르키예는 자체적으로 5세대 스텔스기를 개발한다고 선언하고 조나자카르타는 여기에 인도네시아도 함께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튀르키예는 KF-21의 빠른 개발을 의식해 지난 3월 TFXCG 영상을 공개했는데 처음부터 5세대의 전투기를 만든다더니 KF-21처럼 블록 1의 4.5세대 전투기, 블록 2에서 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수정했습니다. 튀르키예는 미국산 엔진을 달고서 시제기 첫 비행은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23년 첫 비행을 목표로 했지만 엔진 선정 등 여러 가지 일정이 지연되면서 2026년에 처음으로 비행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만드는 시제기에 자국산 엔진 대신 미국산 엔진을 허가 없이 탑재해 만약 미국이 허가하지 않는다면 이 시제기는 무용지물이 되고 자국산 엔진을 장착한 모델은 2020년대 후반이나 2030년대 초반에나 제작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엔진을 비롯해 레이더 등 각종 첨단 기술들의 개발이 끝나야만 가능한데 튀르키예의 기술력으로 보았을 때 예정된 기간 내에 끝낼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현재 없습니다. 결국 KF-21 공동개발에서 빠지고 튀르키예와 손을 잡은 인도네시아가 난처한 지경에 빠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쉬운 것이 없는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빨리 털어내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예정된 대로 50여 대를 생산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로 인해 KF-21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에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으로 보면 KF-21 블록 1의 개발은 거의 끝나가고 있고 KF-21 블록 2에 폴란드를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스텔스기로 진화하는 블록 3에는 돈 많은 중동의 거부 나라들이 탐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KF-21 블록 1도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개발 파트너를 말레이시아로 바꿀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에게서 FA50 18대를 도입하고 추가적으로 18대 도입을 더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주력 전투기 FA18D 호넷과 SU-30을 퇴역시키고 KF-21을 전격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KF-21에서 빠지고 말레이시아가 공동협력한다면 말레이시아가 KF-21을 추후에 블록 3로 개량의 스텔스기를 보유하는 것을 머자나 인도네시아가 보게 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유럽의 축구 선수들을 쓸어모으는 사우디에서는 한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 진심을 보이고 있고 특히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6.5조 원의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건설 사업을 따냈는데 이제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알려진 재산만 해도 2,800조인데 한 전문가는 앞으로 50년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인물이 바로 빈살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빈살만이 한국산 KF-21에 큰 관심을 보이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빈살만은 부친인 살만 빈 압둘 아지즈가 사우디 국왕에 즉위하자 아버지에 이어 국방부 장관 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빈살만은 국방부 장관에 오른 직후 예멘 내전을 지휘했는데 당시 한국산 무기는 전장에서 놀라운 힘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빈살만이 국방부 장관에 오른 것은 그저 왕세자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빈살만은 2014년 미국이 시리안에 극단준의 세력을 공격할 때 F-15 전투기를 직접 몰고서 전투에 참여한 조종사였습니다. 당시 영국 군시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미군이 시리아 동부에서 2차례 공습을 실시하고 아랍 5개국이 동참했는데 여기에는 사우디에서 4대의 F-15 전투기가 출격했다고 했습니다. 이 4대 중 한 대는 당시 빈살만 왕자가 모는 전투기도 포함되었다고 했습니다. 미국 소재 아랍어 라디오 방송 사와서의 기자인 자이드 벤자민은 빈살만 왕자가 공습에서 돌아온 직후 전투기 좌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빈살만은 이렇게 직접 전투기를 몰았던 파일럿으로 그 누구보다 전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에 지금 미국으로부터 스텔스기를 못 받는다면 한국에게서 얼마를 조설하고 구입하거나 공동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빈살만은 2019년 방한 당시 전시된 한국무기 말고 무기개발연구소를 보고 싶다며 국방과학연구소를 직접 가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빈살만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보고서 통째로 사가고 싶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빈살만은 지금 버트로는 내몸시티 건설과 한국 대기업의 첨단 기술 그리고 투자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지만 이 못지않게 한국산 전투기와 탄도탄요 경미사일인 천궁이를 비롯한 전단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튀르키의 한 군사 채널에서 한국산 KF-21과 튀르키의 TFX 캬얀을 비교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산 대신 튀르키에산 전투기를 노린다는 보도에 인도네시아 네티즌들도 이 영상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영상에 누구보다 현실을 잘하는 튀르키의 네티즌들은 뼈 때리는 댓글들을 올렸습니다. 이 제트기를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한국 전투기는 거의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튀르키의 전투기는 공개되었습니다. 직렬화되고 전투 준비가 되려면 여전히 몇 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목표일 뿐이며 현실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개발한다고 발표하면 이미 계획되고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 정부가 무언가를 만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정말 놀라운 속도로 생산하고 있다. 한국인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미 구축된 것을 천천히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속도를 설명할 수 없다.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앞두고 펼쳐지는 기념행사에 엄청난 한국산 무기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오는 26일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데 서울 숭례문과 광화문 일대에서 시가행진이 펼쳐집니다. 여기에 괴물미사일이라 불리는 현무부의 가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고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LSAM도 실물로 대중에게 처음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보다 가장 기대를 모으면서 보는 순간 감격스러울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한국이 처음으로 만든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상공을 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는 순간입니다. KF-21은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국군의 날 축하 비행에 등장할 예정입니다. 공군이 선보이는 공중분열의 KF-21이 선두에 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F-35A, FA-50 등 6종의 21대의 전투기가 편대 비행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KF-21은 그동안 우리 기술로는 절대 만들 수 없다는 비관론과 엄청난 반대에도 한국이 만들 어낸 한국형 전투기로 예상과 달리 엄청난 속도로 개발되고 전 국민 앞에 공개되며 지금 전 세계의 주목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KF-21 시제 1호기 첫 비행 성공 이후 올해 6월 마지막 시제 6호기가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양산 계약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빠르게 개발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지금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는 당황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거진 KF-21대당 가격이 F-35보다 비싸다는 지적 이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개발비 확보와 더불어 수출 계약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문제가 더욱더 크게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KF-21 공동개발을 노리는 폴란드와 UAE가 미묘한 신경전을 하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4일 UAE가 KF-21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 의사를 담은 서한을 우리 측 국가안보실에 발송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그동안 UAE가 KF-21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직접 우리 측의 협력을 요청한 게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인도네시아가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UAE가 내면서 공동개발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UAE는 이미 한국과의 공동개발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어떤 나라보다 잘 알고 있는 국가입니다. 2017년부터 일본이 독자 개발에 자랑하던 CE 수송기 도입을 추진하다가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자 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함께 다목적 수송기 국제 공동개발 사업을 계약했습니다. 총개발비가 수조 원, 양산비가 수십조 원인데 UAE는 개발비의 상당 부분을 투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을 믿을 만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UAE가 인리를 제치고 1차 개발에서까지 분담금을 내겠다고 나오자 인리도 당황했지만 폴란드가 조급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도 지난해부터 KF-21 개발 과정을 주시하면서 도입을 검토한다고 말했는데 장기간 분담금을 체납한 인도네시아 지분을 인수하고 블로기부터는 공동개발을 하고 싶다는 의향을 공개적으로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자리에 UAE로부터 먼저 제안이 들어왔고 그렇게 되면 폴란드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블로기 사업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미 UAE는 미국에게 F-35 주문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러시아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체크메이트에 투자해 공동개발하려 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본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스텔스기 보유를 꿈꾸는 UAE는 분명 KF-21불 2.3까지도 함께 하려 할 것이기에 폴란드 발등에 붓이 떨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UAE 소식이 나오자 바로 폴란드에서도 중요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군사 매체 디펜스24는 부와슈차크 국방부 장관의 말을 빌어 폴란드에 다목적 편대가 2개 더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 신형군 장비 계약을 묻자 부와슈차크 국방부 장관은 다목적 항공기로 구성된 최소 2개의 편대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며 또한 어떤 종류의 비행기가 될 것인지에 대해 세부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4개의 회사가 폴란드를 위한 추가 비행기 2개 편대, 즉 32기의 전투기에 대한 계약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유로파이터 타이푼, F-15EX, F-35A, KF-214개의 기종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런데 타이푼은 서유럽 생산 라인의 전투기만 신속하게 배송될 수 있어 문제가 있고 F-15EX는 유럽의 설계보다 구매 비용이 더 비싸고 F-35나 F-16은 배송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KF-21 블록일은 현재 개발 중이라 제외되지만 장기적인 협력이 고려되고 있다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말은 한국이 KF-21 블록 한 개발에 성공하고 블록이까지 만들어낸다면 이것이 가장 적합한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즉, 이렇게 되면 32기의 KF-21을 사겠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현되려면 우선 UAE와 경쟁에 인도네시아가 빠지는 공동개발국의 자리를 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인도네시아도 지금 UAE의 제안을 집중 보도하며
인도네시아 매체 조나자카르타는 지난 14일 UAE가 투자 비용을 즉시 지불하겠다고 통보한 것이 매우 놀랍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는 한국이 KF-21을 공동 개발하면서 핵심 기술인 AESA 레이더 기술을 안 주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지 언론을 통해 한국이 합의 내용과 달리 AESA 레이더와 적외선 탈색 추적 장치 IRST 등 첨단 핵심 기술 이전에 인색하다는 내용의 언론 플레이를 해왔습니다. 이들은 한국이 기술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파트너인 인도네시아를 비난하기 때문에 지불이 늦어진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공동개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기술을 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생떼를 부리는 인도네시아는 지난 4일 한국이 주지 않는 AESA 레이더를 중국에서 사서 J-20A4 레이더를 탑재한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조나자카르타는 한국이 기술 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도네시아는 KF-21 대신 중국산 5세대 J-20의 AESA 레이더 기술을 채택할 수 있다며 중국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UAE와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대체하려 한다는 소식이 나오자 인도네시아가 당황하는 듯한 기사를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조나자카르타는 14일 UAE 논란 해결 및 KF-21 보라매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부채를 한국에 지불하기 위해 기관 설치라는 제목의 기사를 긴급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측이 6월 30일까지 약속한 미납금 납부 계획을 통보하지 않았는데 UAE가 KF-21에 직접 협력하겠다는 서한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KF-21에 미납된 분담금을 갚기 위해 기관까지 설치한다고 것입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한국 KF-21에 그려진 공동개발국의 국기가 조만간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자신들이 선택한 4세대 전투기 라팔과 F-15EX를 구매한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며 폴란드도 한국산이 아닌 F-15EX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제넘는 훈수를 두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와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원하는 스텔스 전투기를 결코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KF-21 블록 74.5세대라 불리며 사실상 맘만 먹으면 스텔스 기능을 제대로 넣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블록 3에서는 마하 201상의 완전한 F-22 수준의 스텔스기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블록 1.2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미국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KF-21에는 미국산 엔진을 쓰기 때문에 당장 미국 전투기 수출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어 이름 쉽게 허용할 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많은 나라들에게 KF-21을 팔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엔진을 공급하는 미국이 반대하면 한국은 수출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엔진 국산화를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방사청은 15,000파운드 포스 A6급 엔진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기원은 현재 방사청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용 엔진의 성능 개선 연구가 뒷받침된다면 1만 흡급 엔진 개발도 가능하다며 1만 흡급 엔진은 25,000 흡급 엔진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1만 5천 흡급 엔진 개발에 성공한다면 4만 흡급 엔진 개발도 노려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KF-21에 탑재된 F-40만 4,400K 엔진의 최대 추력은 2만 20만 16휘기에 무인기용 엔진이 먼저 성공한다면 KF-21에 달 수 있는 엔진도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투기 엔진은 미국과 영국의 독점 시장으로 개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고출력의 엔진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어렵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이 엔진 개발에 쓰는 돈과 인력이 선진국에 비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와 군 그리고 엔진 시장에서 국산화를 이뤄낸 한국의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간 9,800대의 항공엔진을 생산하고 누리호 엔진을 전량 담당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엔진 핵심 소재 국산화에 나섰습니다. 한화는 지금 KF-21의 심장 미국산 F-414 엔진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앞으로 KF-21에 들어가는 한국산 엔진 개발까지 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발전용 가스터빈 국산화에 성공한 두산에너지빌리티가 사업 영역을 확장해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인기 가오리에 들어갈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이 목표인데 이것이 성공하면 유인기까지 노릴 전망입니다. 미국은 지난 2015년 한국이 KF-21을 만든다고 하자 핵심 4개의 기술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은 한국을 무시하며 절대 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지만 한국은 불과 7년 만에 이를 해냈습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 기술자들은 한국의 KF-21 개발에 처음에는 실현이 어려운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가
한국에 와서 조립 공장 현장을 보고서는 미라클지라고 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 개발 과정을 보는 폴란드를 비롯한 중동과 동남아 나라들은 과거 한국이 전투기 엔진을 못 만들었던 이유를 한국이 아직 제대로 시작하지 않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전투기 엔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KF-21은 에미레이트의 항공이 아니었다. 폴란드 디펜스 24. 폴란드 매체 더 펜 스스문해가 지난 20일 KF-21이 UAE의 항공이 아니었다라는 인상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지난주 국내를 비롯해 유럽과 아랍의 유수한 매체들이 UAE가 인도네시아의 지분을 인수해 KF-21 개발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공식적으로 참여한다는 MOU들 체결에 확정되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방위사업청이 UAE가 KF-21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보도가 거짓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18일 KF-21 개발에 UAE가 참여할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 방사청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최경호 방사청 대변인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기관과 부서를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의 내용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와의 방산과 경제협력 관계를 고려해서 부인한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인은 지금 인도네시아가 아닌 폴란드를 향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폴란드는 지금 한국과 거대한 방산 2차 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인도네시아 지분을 인수해 블록1을 함께 개발한다는 구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UAE가 끼어들어 자신들이 하려고 하는 자리를 차지하자 지난주 폴란드에서는 자신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이 눈뜨고 당했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사청이 UAE와의 참여가 사실문근이라고 밝히자 폴란드에서는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폴란드는 FA50에 이어 KF-21까지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를 UAE에 빼앗길 뻔했지만 다행히도 그 소식이 사실이 아니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다분히 의도성이 있는 정보 흘리기라면서 전투기 분야에서도 폴란드와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깨기 위한 것이라고도 의심했습니다. 디펜스 24는 UAE는 실제로 KF-21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고 아마도 따르고 있지만 실제로 획득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지금 FA50에 이어 KF-21까지 도입하려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F-35A 32대를 발주해 내년부터 인수할 예정이고 현용 주력 전투기 IF-16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FA-50 48대까지 추가됩니다. 찰스 브라운 미 공군 참모총장은 5터부터 6세대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4.5세대 전투기가 필요한 이유는 페라리는 주말에 나타는 차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F-35는 획득 가격도 비싸지만 운영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이에 KF-21이 그 대안책으로 떠오르는데 F-35 운용비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비용 부담 과정 지적 문제로 F-35를 구매하기 어려운 국가들은 KF-21 블록2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양산되는 KF-21 블록1은 공대공 미사일을 최대 10발 탑재해 공대공 임무에 특화된 모델이고 2029년부터 양산될 KF-21 블록2의 하드웨어는 블록1과 거의 동일하지만 레이더와 소프트웨어 개량을 통해 공대공공대지 공대함 작전이 모두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이 그저 운용비가 저렴하고 F-35의 대만책으로만 KF-21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KF-21의 원대한 계획도 그들의 결정에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이 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전시회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폴란드 국군의 날 선보였던 FA-50과 함께 KF-21의 확장성과 우수성을 홍보했습니다. KAI와 폴란드는 함께 나서 폴란드와 인접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등 나토 회원국 주요 관계자를 만나 FA-50과 KF-21의 대한 우수성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국가들에게 현장에서 무엇보다 6세대 전투기로의 진화 가능성을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4.5세대로 알려진 KF-21이 스텔스기로 변하는 5세대도 아닌 6세대 전투기로 진화된다는 것을 홍보한다는 것은 무모해 보이지만 그저 막연한 계획만 있지 않았습니다. KF-21은 블록3에 가서도 제한된 스텔스 기능 확보를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F-35와 같은 완전한 스텔스 기능 확보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세대 전투기로 가면 완전한 스텔스 기술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한국은 적외선 대역에서도 안 잡히는 스텔스 메타 물질을 개발해냈습니다. 이는 미국과 중국도 개발하고 있는데
한국은 미국보다도 먼저 특허를 냈다고 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한국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타물질은 해리포터의 마법 망토를 구현할 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망토에 메타물질을 입히면 빛이 정상적으로 반사되지 않고 망토 뒤의 사물에만 반사되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는 망토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를 전투기에 입혀 마법 망토처럼 만든다는 것입니다. 레이더가 적의 전투기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은 사방으로 전파를 발사해 전투기와 충돌한 뒤 반사돼 돌아오면 이를 인식해 적투기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하지만 메타물질을 스텔스에 적용하면 레이더가 쏜 전파가 전투기에 충돌한 뒤 반사되지 않고 오히려 전투기에 흡수되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전투기의 위치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지금 F-20이나 F-350에 적용된 스텔스 기능은 전파를 여러 방향으로 분산하는 방식이지만 메타물질을 적용한 스텔스 기술은 이보다 한층 더 진보된 것으로 전파를 흡수해버려 전파는 물론이고 소리나 빛까지 속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기술을 6세대 전투기에 넣어 완벽한 스텔스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게다가 KF-21 6세대에 들어갈 국산 엔진과 무인기 등까지 개발하고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6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 가능한 전투기를 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폴란드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은 FA-50 전투기 2대를 탑재한 화물기가 바르사바에 도착했다고 알렸습니다. FA-50은 지난 7월에 첫 인도가 되어 현재까지 총 6대가 인도되었습니다. 올해 말까지 12대가 인도된다고 하는데 현재 대송속도를 보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KAI는 폴란드를 유럽 시장 공략의 거점으로 삼고 싶어 하는데 목표는 폴란드를 통해 FA-50을 구입하는 나라들에게 KF-21 도입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거점이 된다면 아시아에서는 지금 말레이시아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매체 아스트로 아와니는 FA-50의 도입은 주권 수호에 대한 정부의 진지함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2023년 세계군 사력 지수에서 아세안 11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미얀마에 이어 7위에 불과하지만 이제 군사력 개발에 진지하게 착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KAI의 FA-50 블록 20을 사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중국 전투기가 아닌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국산 전투기는 중국산에 비해 품질과 신뢰성이 높고 동맹국과의 호환성 및 비용과 교육 패키지가 탁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는 신형 FA-50으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대공방어력을 갖춘 나라가 된다며 어떤 위협에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전술적 이점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의 구입으로 KF-21까지 도입할 가능성이 커졌고 비용 등의 문제로 스텔스기를 가질 수 없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KF-21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KAI의 강구 영사장은 앞으로 KF-21이 5세대, 6세대 유무인 복합체계까지 갈 수 있다며 확장성을 봤을 때 앞으로 30년, 50년, 60년 심지어 100년까지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KF-21이 나오는 2030년대 중반에는 경쟁 기종이 없다면서 6세대로 가기 때문에 4.5세대는 KF-21밖에 없어 국가에서 꿈을 갖고 세일즈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KF-21을 개량하는 5세대, 6세대 버전뿐만 아니라 다른 4세대의 기종이 단종되었을 때 유일하게 남은 4.5세대 전투기로의 역할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긴장이 완화되면 또다시 수요가 줄고 군비가 축소되기 때문에 무기 생산 인프라를 갖추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도 많은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5.6세대 최신형 전투기를 사고 운용할 수 있는 비용을 감당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KF-21을 4.5세대, 5세대, 6세대까지 개발해내 유럽의 부유한 나라들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까지도 한국산 전투기를 구입해 운용할 수 있는 전략을 꿈꾸고 있습니다.